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마라. 칭얼대는 아이들도 부기맨이 잡아간다고 하면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되죠. 부기맨은 미국만의 요괴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존재죠. 그렇다면 일본의 부기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마파제입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낱낱이 분석하는 필름통, 신작 영화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고백, 갈증을 제작한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신작이 드디어 정식 개봉했는데요. 비주얼과 편집 리듬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마법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5년 제22회 일본 호러소설 대상으로 역대로 처음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를 받은 그 작품, 보기왕이 온다. 소설가 사와무라 이치는 어릴 적부터 괴담이나 호러 이야기의 광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 소설을 썼다고 하죠. 보기왕이 온다는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만화로도 제작되었고요. 이어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에 의해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에게 붙는 수식어는 바로 비주얼의 끝판왕입니다. 오랜 CF 감독의 경력답게 그의 작품은 화려한 색감과 눈을 자극하는 편집 리듬이죠. 심지어 갈증을 본 어떤 평론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약을 한 기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F 감독을 그만둔 후 제작한 5편을 볼게요. 공교롭게도 순수 창작이 아니라 5작품 모두 원작이 다 따로 있죠. 제가 이 작품들의 원작을 모두 읽은 것은 아니지만 이 작품들만 볼 때 감독은 대체로 영화의 구성을 해체해 재창조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대로 옮긴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온다의 경우 소설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영화 구성적인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껏 보지 못한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스토리는 3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자 아이 아빠인 히데키 이야기, 두 번째는 아내이자 아이 엄마인 카나 이야기, 마지막은 호러 소설가 노자키의 이야기죠. 보통 상업적인 호러 영화의 구성을 보면 마지막 스토리만으로도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고, 앞의 두 스토리는 사족에 가깝습니다. 아마 할리우드가 이 스토리를 가져갔다면 이런 식으로 원작의 구성을 망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죠. 그래서 가급적 구성을 건드리지 않는 나카시마 테츠야가 이 영화를 만들었기에 영화에서도 소설의 구성이 잘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소설에서는 이 세 스토리 모두 1인칭으로 전개되는데요. 미스터리 장르의 소설에서 1인칭 시점은 특히 조심해야죠. 화자의 주관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역으로 화자의 이중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읽었는데요. 의외로 반전은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하지만 영화는 이런 반전을 잘 살렸습니다.
직접 화자의 내레이션까지 넣으면서 관객의 시선을 한쪽으로 몰더라고요. 이를 위해 히데키는 표면적으로만 가정에 충실한 남자로, 카나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가정을 증오하는 여자로 그렸죠. 이런 식으로 갈등을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카나가 죽어야 스토리가 이해되는 그런 설정이 되었습니다. 영화 온다는 감독의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비주얼적 측면에서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증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소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감독의 입장으로 빙의하자면 아프이 히데키와 카나의 스토리는 감독의 생각을 넣기에 적절하게 느껴지네요. 이 두 캐릭터를 자신의 타락한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그렸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파트만 놓고 보면 자신의 색깔을 넣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노자키와 마코토는 선한 인물이니까요. 결말의 전개 방식만 놓고 보면 소설과 영화는 다른데요. 소설은 완전히 오컬트적인 느낌을 잘 살렸지만 그것과 싸우는 장면이 너무 길어 스토리가 늘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영화는 전반적으로 오컬트적 요소를 줄이고 호러에 충실한 구성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특히 클라이막스에서 스토리의 핵심인 마코토가 등장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 뭐 이것은 어느 각색가나 생각했을 정도로 특별하진 않지만 스토리와 밀도를 한층 높인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소설이나 영화 둘 다 시리즈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가장 잘된 것은 바로 오컬트와 호러적 분위기를 현대사회에 잘 녹였다는 것이죠. 가령 마코토의 언니인 고토코의 경우 경찰청장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영화의 클라이맥스도 히데키의 아파트를 경찰들이 봉쇄하고 아파트 앞에 거대한 재단을 만들어 그것을 맞이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컬트판 형사 콜롬보 느낌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히데키가 죽을 때 고토코가 왜 바로 나타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지금도 그 숨겨진 스토리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가 작가라면 이것을 가지고 속편을 쓸 것 같네요. 그런데 영화에 단점이 있다면 단지 어릴 적 나비들을 장난삼아 죽이는 히데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이 등장할 때마다 애벌레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뭐 개연성도 개연성이지만 별로 와 닿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이유였죠. 그런데 소설은 그 의미가 엄청납니다. 바로 히데키의 어린 시절을 언급할 때 쇼와 시대란 말을 쓰죠. 쇼와 시대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판치는 권위주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할아버지가 바로 죽기 직전인데요. 이를 통해 할아버지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폭력이 할머니로 하여금 요괴를 불러들이는 방제부적을 쓰게 했고 그 방제부적이 계속 남아 가부장적 권위를 휘두르는 히데키에게 미쳤던 거겠죠. 그리고 그 근원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살기 위해 약자인 아이들을 요괴의 제물로 보냈죠. 저는 이 부분을 곱씹으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대체로 우리나라 문화예술가들이 보수 정권을 싫어하듯이 일본의 문화예술가들도 지금의 정권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재 정권이 이미 종식했음에도 그 잔재와 지금도 싸우고 있듯이 일본 역시 군국주의 정권이 끝났음에도 그 잔재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 이런 측면에서 소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저는 독특하게도 소설을 중간쯤 읽고 영화를 본 후 마저 소설을 다 읽었는데요. 각색이 특이한 영화는 아니므로 어느 한쪽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요새 일본 영화를 잘 보지 않는 편인데 간만에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를 접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좋은 일본 영화도 찾아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마포아지였습니다.